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면 뜨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 재테크 채널, 예전에 심사행동 채널, 김작가TV, 3프로, 그 다음에 요즘 라이징 스타, 자청TV인가요? 어떤 유튜버를 보면 그렇게 뜬 채널의 성격을 보면 부자 마케팅이에요.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채널을 보고 당신도 부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부동산에서는 부일남,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 그게 100만을 넘었으니까. 자,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있는다는, 오늘 참 할 얘기가 많은데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래요. 일단은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패널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심사임당 같은 경우도 유튜브라는 걸 만들고 스마트 투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스튜디오 대도고,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자청 같은 분들도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고, 자청에 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아요. 그건 따로 다른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뭐랄까요? 남이 안 하는 사업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남이 안 하는 사업. 잠깐 자청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남이 안 하는 사업을 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젊었을 때 저런 사업을 했을까? 지금 제가 젊었다고 하면 저도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똑같은 길을 가질 않았어. 자기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루저로 살았다고. 루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돌파구가 남들이 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 사람은 돌파구를 찾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남들이 가는 길을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가면 거기는 경쟁밖에 없어. 근데 자청이 갔던 길을 보니까 거긴 경쟁이 별로 없었던 곳이야. 자, 이건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소위 그 부자 마케팅을 하는 부류 중에 그렇게 사업을 해서 하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마케팅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갭 투자를 해서 성공해서 50억대, 100억대 부자가 됐다. 그리고 또 이제 나는 30대인데 몇 년 만에 10억 벌었다, 30억 벌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갭 투자가 스타가 돼버린 거야. 유튜브와 함께.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갭 투자가 저는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의 자유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허용됐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보세요. 모두가,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와서 100억대 부자가 됐어. 그리고 나는 40채, 50채를 사서 부자가 됐어. 그거보다 더 극단적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방에 가서 어떻게 했다, 그런 아주 온갖 그 혈극을 다 얘기하잖아요. 자, 그걸 보고 열심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아침 9시에,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걸려서 출근하고, 또 1시간 반 걸려서 퇴근하고, 매일 똑같은 루틴의 일상을 살면서 월급 300만 원도 못 받고, 그것 가지고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겠죠. 몇 년 만에 30억, 100억을 벌었다는데 누군들 안 하겠어요. 저라도 하지. 자, 그런데 세상에 모두가 이 갭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자,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일단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 모두가 갭 투자를 해야 돼. 부동산 투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 자, 두 번째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방에서 또는 서울 수도권에서 평생 그 일만 하면서 집 한 채 마련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해서 잘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재테크에 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야 될 시기를 잘 놓쳐. 그리고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지도 못해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생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 보고. 그런데 이렇게 갭 투자들이, 아니면 그 부동산 투기꾼들이 먼저 빠른 속도로 온갖 레버리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3억의 집을 사놓고 그걸 5억에 내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억을 올려내놓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모아서 3억을 가지고 3억밖에 없는데, 그것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돈이 3억이야. 한 1억 5천 현금 가지고 1억 5천 대출받아 살려고 그랬는데 2억이 더 올라버렸네. 이 사람들은 평생 노력한, 땀 흘려 일한 게 다 헛된 고생이 되는 거야. 자, 이 갭 투기의 문제가 그거라니까. 자,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갭 투기하기에 너무나 좋은 요건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말이야. 이게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지나친 갭투자들이 나와서 MZ세대의 어떤 그 스타가 되고 우상이 되고 그리고 뭐 이상한 또 멘토가 되고 이런 게 너무 대중화되다 보면 우리 사회는 사회 시스템이 파괴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겠어? 평생 일해도 뭐 평생 돈 하나도 안 쓰고 18년을 일해야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데 그럼 평생 집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결혼할 생각을 잃어버려. 아이를 안 낳아. 자, 대한민국이 여기서 각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이 갭 투자에서 돈 벌었다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이게 뭐랄까요? 나와서 잘난 척을 하질 못했어. 그거 잘난 척하면 말 그대로 그 부작용이 너무 컸거든. 근데 요즘은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 나 30채, 40채, 뭐 요즘은 뭐 그런 강의도 많고. 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돼서 좌파 정부에서 엄청난 규제를 만들었잖아. 근데 그 규제를 다 미꾸라지처럼 피해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우파 정부 들어서니까 그 규제를 다 풀어주고 있어. 이거 그러면 도로 원점이 돼가고 있는 거야, 사실은. 기회가 되면 또 미꾸라지처럼 그들이 이 갭투자꾼들이 또 극성을 부려서 집값을 또 극단적으로 또 다시 떨어진 집값을 또 버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도 풀어줘도 어떤 그 갭 투자들의 어떤 그 활극 그 극성을 막을 수 있도록 어떤 보안 장치를 만들어 놓고 풀어줘야지. 안 그랬다가는 이건 망가진다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많은 갭 투자들이 생겼어. 진짜 한 집안에 하나씩 있다니까. 너무나 파퓰러해졌다니까. 이 SNS의 발달로 다들 단톡방에 가입하고 있잖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강의가 많아. 그리고 부동산에서 조금만 돈 벌면 다 부동산 강사야. 실력도 집꼬라지만큼 실력도 집불도 없는 사람들도 다 강사야. 그냥 어디서 강의 몇 번 듣고 나도 강의하면 되겠네. 실제로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강의에서 돈 버는 거거든. 그렇거든. 자,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갭 투자들이 많아지고 갭 투기꾼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일한 노력이 다 헛된 노력이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구는 하루에 뭐 열심히 일해서 12시간, 15시간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장에서 일해서 피땀 흘려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어떤 공급량이 모자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그 사람들에게 집을 싸게 사서 그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 결국은 그 사람들의 그 평생 고생한 노력을 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도둑질 해가는 거야. 이 갭 투자라는 건. 실제로 그렇대. 그 도둑질 해가는 거를 방송에서 잘난 척하고 떠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는 그런 유튜브 갭투자 유튜브들 그것도 조금 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걸러내겠다라고 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못 갔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절식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자, 절식남이 뭐냐면 애인이 없는 사람이야. 20대 남성 대부분이 연애를 아예 하지 않는 일명 절식남. 자, 이게 일본에서 나온 신조어예요. 자, 아예 남자 60%는 65%는 애인을 사귈 생각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결혼할 생각도 없겠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안 낳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120년 만에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 일본의 어떤 특징이지만 결국은 이거 우리도 닥칠 문제야. 자, 이런 절식남이 생긴 이유는 결국은 이제 취업과 경제적인 문제. 취업도 비정규직으로 되고 월급도 시원찮고 그 돈으로 집도 살 수 없고. 자, 이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제 1인 가구로 가면 문제는 그 사람들이 돈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결혼을 하겠지. 왜 혼자 살겠어요? 자, 그렇게 1인 가구로 가면 우리나라도 역시 최저 출생률로 기록할 수밖에 없고, 뭐 그게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절식남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일본의 연간 신생아 수가 80만 명 아래로 내려갔대요. 우리나라는 한 30만 명이 선이죠. 자, 통계 작성이 시작된 1899년 이래 123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아이를 더 안 낳는다는 거야. 자, 예전에 초식남이라는 게 있어요. 연애에 소극적이던 사람들을 초식남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예 연애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절식남, 결혼과 출산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거쳤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부동산 그 투기가 일어나지는 않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는 뭐 오히려 빈집도 많고 정말 뭐랄까요, 거의 뭐 지방 소멸되는 도시다 보니까 여기 이런 데는 주택난은 없어. 자,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주택난까지 있어. 그리고 서울 수도권으로 20대 30대 애들이 다 몰려가. 근데 그곳의 집값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미래야. 초식남, 절식남.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젊은이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갭 투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요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딱 이거 하나로 보면 알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중고차가 상한가였잖아요. 뭐 새 차보다도 비쌌던 게 중고차 아니야? 근데 요즘 중고차가 팔리질 않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23일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96만 227대 차량이 매입됐고 84만 7,673대가 매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차량이 11만 2,554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차들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늘어난 게 1.8배 늘어났는데, 자, 이 재고차가 늘어난 원인이 바로 뭐 신용등급 5등급, 6등급이면 뭐 일반적인 등급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중고차를 살 때 금리가 15% 이상이라는. 누가 차를 사겠어요? 뭐 현금 다 내고 중고차 사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금리가 15%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안 팔리지. 이 금리가 이렇게 이 금리의 폭등이 어떤 모든 방면에서 모든 군데군데 어떤 경제 모든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경기 침체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게 뭐냐면 어제 그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폭락을 했는데,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적자 전환했는데 매출이 47% 감소했대. 뭐 그럼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이제 이 정도 감소하는 거고, 삼성전자도 거의 3분의 1이 감소됐대잖아.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업종이 매출이 3분의 1이 줄었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 경제는 모든 방면에서 매출이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니까. 평택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뭐 전부 다 대한민국의 전체가 다 매출이 줄어드는 거야.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이 지금 불황으로 들어갔잖아. 불황으로. 이렇게 우리는 경기 침체의 긴 터널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참 웃기는 상황이야. 이게 이렇게 빤히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가고 있고, 정말 반도체가 3분의 1이 매출이 줄어든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최근 10년 동안의 상황에서도 제가 그런 경우를 못 봤거든요. 아주 급격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데 그 값은 너무 버블이야. 너무 버블인데 최고점 26억에서 26억도 얼마 안 찍었는데, 예를 들어 뭐 송파 같은데 20억 찍었다고 그걸 또 사고 있어. 26억보다 26억에서 6억 떨어졌다고. 26억은 그거 완전 버블 가격이야. 20억은 꼭지 가격이고 그렇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꼭지를 잡는 거야. 자, 한국은행이 지금 무슨 보고서를 발표했냐면,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부동산 금융발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어요. 자, 어떻게 경고를 했냐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이 명목 GDP의 130% 수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위험한 부채가 130%다. 그래서 2,700조라는 거야. 이게 GDP의 1.3배라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이런 2,700조가 부동산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뭐 우리가 다 집을 샀잖아요. 대출 받아서.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현 국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기 단계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게 오늘 발표했잖아요. 근데 어제 뭘 발표했냐고. 자, 2023년 경제 정책 방향 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어제 발표했잖아요. 뭐 취득세 중과세 완화, 뭐 종부세, 임대사업자,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규제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아니, 집값이 버블이 아직 거치지도 않았는데 왜 정부는 다주택자를 위해서 또 투기판을 만들려고 그러냐. 자, 그 비난을 받거든. 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 순서에 맞춰서 이걸 발표한 거야. 정부의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어제의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의 국내 금융 시스템이 위기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예요. 뭐 이건 거짓말 아니니까. 자, 그런 2,700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4개의 기둥이 첫째는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건설이에요. 그다음에 뭐 조선 정도?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건설업에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포함한 부동산 기업금융 1,074조 7천억. 작년 3분기보다 17.3%가 늘었다는 거. 더 늘었다라는 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왜냐면 이제 뭐 그전에 늘어났던 게 이제 작년에 나타난 그전에 늘어났던 게 이제 3분기에 나타난 거잖아요. 뭐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았으니까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빌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앞으로 4분기가 있으니까. 근데 특히 여기서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이 580조, 1년 새 15%, PF 대출이 22.8% 늘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증권사 PF 연체율이 6.4%에서 8.2%.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부실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엄청나게 많은 그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건설사들은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아파트 분양만 하면 다 팔렸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럼 10개 중에 3개는 잘 되고 3개는 경기가 나빠지면 안 되는 거야. 경기가 좋을 때는 10개 중에 8개가 뭐 쉽게 다 팔리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10개 중에 8개가 안 팔린다니.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부동산 PF가 굉장히 많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위기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걸 한국은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규제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임대 사업자를 열어주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취득세를 완화해주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탈출하고 싶은 거야. 결국은. 자,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 도래 예정인 PF 유동화증권이 총 34조 5천억이라는 거야. 자, 내년 상반기예요. 내년 상반기. 급해지겠죠. 자, 우리 경제 능력으로 이 34조도 쉽지 않아. 채권 시장에서 소화한다는 게. 뭐 지난번에 그 레고랜드발 사태 때 봤잖아요. 그 한전에서 30조 쭉 빨아먹으니까 뭐 그냥 채권 시장이 그냥 붕괴되잖아요. 근데 만기 도래 PF 유동화증권이 내년 상반기면 상황이 더 안 좋잖아. 자, 그 상황에 난리가 날 수 있다라는 거야. 34조. 그리고 지금 분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원 발행도 어려울 거고. 내년 상반기에 부도날 수 있는 기업이 많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년 상반 딱 시기를 맞춰가지고 취득세 중과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요 매물들을 좀 소화해달라. 지방에 있는 미분양들을 좀 팔아달라. 그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것도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가능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 그렇게 해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생각이 별로 없어. 지금. 대체로 보면 살 여력도 안 되고 오늘 전세가가 안 나오잖아. 갭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겠냐고. 쉽지 않은 얘기야.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 측정한 금융 불안 지수를 보니까 10월과 11월 각각 23.6, 23이라는 거야. 지난 3월이 8.6이고 9월달이 19.7, 7개월 연속 오른 거야. 근데 10월달이 보통 이제 22 이상이면 위험 단계에 들어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0월달, 12월달 굉장히 위험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거야. 이건 이제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더 위험해지겠죠. 자, 금융 불안지수 FSA 요거 개념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얼마만큼 변하나. 자, 이런 수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건 뭐냐면 뭐 한국은행에서 위기를 조장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규제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정부 측에서 이런 통계를 보내면서 그 이유를 야당을 설득시키려는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시키려는 어떤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요즘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자를 내는 게 더 2배, 3배 됐잖아요. 그럼 내가 소비를 못해요. 뭐 저희 경우에도 그래요. 당연히 소비를 못하죠. 당연히 줄어들겠죠. 가게 살림이 줄어들었는데, 자, 이 문제는 내년에 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 이게 뻔하잖아요. 뭐 이제 더 소비를 안 할 거니까. 최대 40조 원의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 3분기 말 현재 1014조 2천억 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가파르게. 3분기 중 자영업자 대출 중과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은행 6.5%보다 비은행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은행권이 28.7%. 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못 빌리니까 2금융권, 3금융권의 고금리를 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취약 차주보다 취약 차주, 그러니까 뭐랄까 신용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파산할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팔 수밖에 없지. 그동안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하면.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매물로 나오는 거야. 이런 상황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2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1, 2012년 7월 이후 최저치라는 거야.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4, 지난주보다 0.8% 떨어졌어요. 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역시 서울은 권역별로 보면 서부권, 여기는 뭐 은평구, 마포, 서대문구는 매수세가 없어요. 여기는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지만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없는 지역이야. 뭐 시장이 꺾이니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도강도 역시 63.4에서 62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노도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서울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매매 수급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다. 자, 헬리오시티가 예전에 뭐 한 달 전인가요? 뭐 17억에 나와서 또 그때도 난리가 났는데 15억대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야. 뭐 나와서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15억대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문의가 폭주했다고 그래요. 뭐 22억 같은 게 뭐 15억 가니까 사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달려들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15억 밑으로도 가. 제가 보기에는 한 12억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 이 헬리오시티가 15억대를 가니까 둔촌주공이 별로 매력이 없게 되죠. 받을 필요가 없지. 이걸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이건 15억대가 지금의 상단가고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14억 갈 수도 있고 13억 갈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둔촌주공을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둔촌주공은 내가 12억 5천에 사도 이것저것 들어가면 거기도 다 15억이야. 중도금 이자, 뭐 취득세, 뭐 그다음에 뭐 발코니 다 이것저것 다 15억. 근데 내가 그걸 팔려면 또 8년 전매 제한이 있잖아. 몇 년 또 실거주 해야 되잖아. 그럼 그때 또 이자 내야 되잖아. 그러면 본전이 20억이야. 그럼 그거 사겠어요? 차라리 헬리오시티를 사지. 헬리오시티가 더 낫잖아요. 여기는 송파구, 거기는 강동구인데. 이렇게 헬리오시티가 거래가 송파구, 뭐 강동구, 서울시장의 전체 시장을 뒤흔드는 거야. 재밌죠? 자, 가락동 레미안 파크 팰리스 전용 114제곱미터 지난달 15억 9천에 거래됐다. 자, 여기도 뭐 비슷한 아파트죠. 직전 거래가 5월 달이야. 그때보다도 4억 1천 빠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산 사람은 4억 1천만 원 손해 본 거야. 여러분, 지금 사면 가장 비싼 거야. 전에 고점을 생각하고 사지 마시라니까. 전에 고점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가격이야. 한 10년 동안 못 간다고 그냥 생각해. 싸게 사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비싸게 사면 이자 내고 뭐 내고 하면 결국 손해라니까. 차라리 전세 사시라니까. 그냥 살고 싶으면 전세 살다가 싼 거 나오면 사셔. 그래야지. 이거 몇 개월 만에 4억 손해보잖아. 자, 이거 만약에 레미안 파크 팰리스가 15억 16억인데 이거 13억 가면 어떡할 거야. 3억 손해본다니까. 몇 개월 만에. 내년 초에 13억 갈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13억 하면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둔촌주공 당첨됐는데 가족들이 말린다라는 거야. 이 송파구 아파트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 자, 그리고 분양가도 세잖아. 자,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15억 7천만 원 매물이 나왔다라는 게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헬리오시티가 이거 부동산에서 한 얘기고 신문에 나온 얘기야. 헬리오시티가 10가구 중 6가구가 갭. 이거 충격적인 얘기죠, 사실. 충격적인 얘기야. 자, 헬리오시티가 10가구 중 6가구가 갭 투자면 여기만 그렇겠냐고. 잠시 엘리트 아파트가 다 그렇단 얘기야. 뭐 실제 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좀 아는 얘기잖아요. 거기 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갭 투자하고 뭐 그걸 팔아가지고 또 강남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송파구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앞으로 전세 가격이 여기 급락을 하고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16억이야, 헬리오시티가. 이거 전세 가격이 8억 정도 하잖아요, 떨어져도. 그러면 50%밖에 안 돼. 한 6억, 7억 전세, 대출 놓고 8억에 전세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자, 그러니까 전세 만기된 매물들은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시라니까 급매물들 계속 나온다니까. 뭐 강남에 돈이 있다고 여기 다 돈 있으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야. 10가구 중 6가구가 갭 투자라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집값은 이번 사이클에 어떤 그 슈퍼 버블은 이 갭 투자가 다 올려놓은 거야. 결국은 너도 나도 갭 투자하면서 가격을 다 올렸. 자, 요즘 이 했던 송파구가 문제라니까. 잠실주공 여기가 뭐 최고 대장난지 아니에요? 여기서 7억 7천이 급락을 했잖아. 82제곱미터 여기서 큰 평수인데 22억 7,600만 원에 거래됐다. 6월 달에 30억 6,400에 샀대.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거 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기간에 7억 7천 손해본 거야. 아파트 한 채 값 날린 거야. 잠실 엘스도 지난달에 19억, 1cm도 9억 7,500, 트리지움도 17억 9천. 자, 이 가격이 요즘 최근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야. 잠실이. 옛날에는 이거 몇 개월 전에는 급매했어요. 한두 개 나오면 거래됐어. 근데 요즘은 거래가 계속 나오잖아. 나오면 팔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에 사고자 대기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사면 또 거래가 안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거래됐다고 해서 가격을 20억으로 올려, 21억으로 올려, 거래가 안 된다니까. 자, 그러고 나서 시장은 매수세가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2차 하락, 3차 하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도 나중에 한 4억, 5억씩 또 깨지는 거야. 두고 보세요. 그렇게 안 되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란 얘기야. 지금 들어가도 이 가격에 사봤자 또 꼭지란 얘기야. 아니, 여기 전세가 얼마냐고. 잘 가야 요즘 떨어져서 9억 5천 10억이잖아. 그럼 전세가율이 50%, 55%밖에 안 되는데 살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거기 전세 사는 사람이. 그리고 그냥 전세 살면 되지. 뭐로 이걸 사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로 19억 있는 사람이 이거 사겠어요? 대출받아 사겠지. 19억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 수는 있어. 살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10가구 중에 한두 가구밖에 안 된다니까. 잠실에 그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자, 요즘 인천도 청약 한파 매섭다라는 거. 최근 분양, 여기는 그냥 분양하면 다 미달이야. 인천은 7개 단지에 총 2,616가구 모집에 1,178명 1순위, 2순위를 다 합쳐서 신청률이 45%. 그러니까 반이 미달이다. 인천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GTX B라인도 폭망이야. 남동구 힐스테이트 인천 시청역 여기도 한 400명 모집에 270명 신청. GTX B노선 그 더블 역세권이에요. 여기도 나름대로 1호선, 2호선이 있는 지가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수요도 별로 없는 거야. 그냥 뭐 구축에 살면 되는데 있던 아파트 살면 되는데 올라간다고 하니까 막 뭐랄까 새 아파트 사고 분양 받고 그러는 거야. 사실 남겨 먹으려고 다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 분양도 안 받잖아요. 그죠? 반도 못 팔아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건설회사들은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올 수밖에 없는 거야. 뭐 그렇게 띄운 사람들이 또 있어.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역전세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왔다라는 거야.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 근처까지 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버블이 왔다라는 거지. 지난해 11억 원에 거래됐던 성북구 기름동 기름 뉴타운 2단지 프로지오 지난달 7억 6,300만 원에 거래됐다. 매매가가 7억 6,300인데 지난해 6월 전세가가 7억 5천이야. 1,300만 원밖에 차이 안 내죠. 그러면 이 사람 이거 전세 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뜨끔하겠죠. 야, 이것도 역전세 걸리겠네. 딱 그러겠죠. 그리고 혹시 우리 집 주인이 다주택자 아니야?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갭 투자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니까 무슨 현상이 나왔어요? 갭 투자 사기꾼들까지 나왔잖아.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를 줘서 천 몇백 채를 뭐 2,000채인가? 2,000채인가를 줘서 그거를 전세입자들한테 어떻게든 다 팔아먹었어. 매매로 못 팔아먹으니까 전세입자에게 뭐랄까요? 그 전세금을 비싸게 받아서 매매 가격과 똑같은 가격을 받아서 전세를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뭐 그렇게 하면 그거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근데 그 어쨌든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자, 그렇게 해서 몇천 채를 팔아먹었다. 여러분, 그게 결국 그런 괴물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이 갭 투자가 어떤 이 갭 투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일단 한국의 어떤 주택 시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런 모방 범죄를 또 할 거 아니야. 그냥 땅만 사서 짓고 전세 주고 그냥 도망가. 전세 주고 도망가. 어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회 안전망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또 한 사례를 보죠. 지난 6월 13일 10억 1,500에 거래된, 6월 달에 10억 1,500 거래됐다는 거예요. 노원구 하계동의 청구 1차. 지난 9일에 7억 1,000만 원. 이거 한 3억 정도 떨어졌네요. 이 단지의 평균 전세 호가는 5억 2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야. 역시 이제 전세가 근처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역시 전세가 근처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8월에 62%.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전세가율이 점점 올라오겠죠. 9월에 63.2%, 10월에 63.5%. 자,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율. 자,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 신호가 온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가격이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80% 비율이 맞춰지면 이제 깡통 전세가 서울시에서 우수수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집값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고 금융 불안 지수가 높아지니까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인. 자,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반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대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지금 절박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예전에는 이제 이자만 갚았잖아요. 주담보대출을 이자만 갚았는데, 뭐 3년 이후에 1년 또는 3년 이후에 이제 원리금을 갚는다. 이제 그런 조건들이잖아요. 이제 원리금을 갚을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거야. 3년 전에 사신 분들은. 자, 그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리금까지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도저히 이건 생활이 안 돼. 자, 그러면 결국 다 급매물들이 나오겠죠. 자, 가계이자는 폭증하고, 그리고 결국 소득은 감소하고, 뭐 경기 침체 상황은 계속 오고 있고, 자, 직장은 구조조정 가고, 가격은 버블 가격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 집을 살 이유도 없고 쳐다볼 이유도 없어. 여러분 그냥 계속 전세 사시면 돼. 그냥 한동안 잊어버리고 전세 사시면 돼. 뭐 솔깃할 것도 없고, 뭐 돈 있으면 그냥 은행 이자 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고금리 받으시면서 그냥 부동산은 당분간 잊어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